봅시다. 52페이지 볼게요. 인문 분야의 글이란 인간의 존재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인문 분야의 글쓰기 방법, 쓰기 방법이니까 반대로 글 써진 구성을 보란 뜻이지. 그 다음에 뭐 출제 경향에서 보통 뭐 논증, 윤리. 사실 인문 지문은 어렵지. 글이 충분히 엄청 어렵게는 과학기술 지문보다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글이고. 앞에 없어. 금방 볼 거야. 그 다음에 예술 분야라는 거, 예술 분야는 사실 어렵진 않지만 예술 분야는 인물, 시대의 흐름 정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54페이지부터 우리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자, 인문이랑 예술을 같이 묶어놨죠. 근데 인문이랑 예술이 같이 묶여서 나오는 글들보다 인문만 나오는 글들이 훨씬 더 어렵고 사실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철학과 관련된 글들을 볼 건데 철학 지문은 거의 주장,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글이다 정도만 보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1강부터 7강까지 할 것 중에 논증은 없어요. 근데 인문지문의 논리, 논증 글들이 훨씬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진짜로 중요한 어려운 얘기들은 좀 빠져 있어서 일단 갑시다. 1강에 나는 피터 싱어 동그라미 사람 나왔다.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혹은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등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들과는 다른 질문이다. 윤리적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해야 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건 왜 나쁜 건가? 이런 거 우리 묻지 않잖아. 그래서 후자의 물음들은 윤리 내부에서의 이거는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 되지만 이 물음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 또 어떤 철학자들은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철학 지문은 내 의견을 관철하는 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철학 지문은 당연히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제시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철학 지문하면서 항상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 행복, 가족, 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정답 없다 그랬지. 똑같아.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도 다르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을 두 개로 쪼갰어. 윤리 자체를 볼 거야? 아니면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1문단 중요해. 1문단에서 내용이 다야. 이게 단데 이제 이거를 세부로 쪼갤게요. 그럼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이 윤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네.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나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 나한테 중요하니까. 왜 그랬어를 물어볼 필요 없어. 왜? 답이 있잖아. 중요하니까. 왜 그랬어? 중요하니까. 왜 그랬어? 좋아하니까 라는 거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빈자를 돕기 위한 얘들아 이 예를 잘 봐봐. 빈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럼 기부를 하겠지. 그치?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기부가 중요하니까.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 결심가로 치세요. 윤리적 결심이 뭐야? 기부해야지지.
윤리적 결심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야지라고 결심했지.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되겠어? 기부하겠지. 그치? 그래서 물음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칸트의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자,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개인적 경륜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머물고 만다. 자, 보편적 입법의 원리는 누구나 모두 다. 근데 얘는 나는 기부가 중요해라고 나는이라고 범위를 한정 지었잖아. 그치? 따라서 피터 싱어는 이러한 거부의 입장에 대해 윤리 아닌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인 보편적 관점에 따른 행위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자, 이 말 되게 중요한데 다시 가봐. 그러면 너무 난 윤리학인데 기부하기로 했어.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기부하지. 그럼 왜 기부해? 라는 질문이 통해?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다고. 그 질문은 필요가 없다고 라고 해서 아까 1문단의 얘기를 반론을 한 거지. 근데 한편 조금 다른 얘기.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한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만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입장.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자, 나는 왜 대학에 가야 하는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대학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나는 꼭 대학에 가야 되는 한 가지 무조건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없어. 니는 대학 왜 가? 대학 생활을 즐기려고. 뭐 소개팅 하려고. 대학 안 가도 소개팅 할 수 있잖아. 대학 가면 여친 생기고 남친 생기고 살 빼지고 다 개구라야. 자, 대학 생활을 누리려고 갈 수도 있고 엄마가 가래서 남들 다 가니까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에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 결심을 했잖아. 그치?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에 가는 건 그냥 1차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에 가는 건 너네가 사회로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에 그 1차 단계라고 생각을 해. 미성년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하면서 사회를 미리 맛보는 거지 사실. 대학을 잘 가야지 꼭 성공하고 대학을 못 가야지 인생을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또 이렇게 나의 성실함과 나의 보상과 나의 이 노력에 100%는 아니겠지만 해당하는 이걸 검증해 볼 수 있을까라고 난 사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대학을 왜 가야 되나? 대학을 가는 게 맞나? 이 고민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됐지. 공부를 하기로 기부를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 기부는 왜 하는 거지? 기부를 하는 게 맞나?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질문을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는 지금 어때? 나는 왜 대학에 가야 하는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가? 대학 가기로 했으면서 왜 가야 하는가? 라는 끝없이 답변이 없는 반복적인 질문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 동그라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지금 뭐야? 대학에 가기로 전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두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되니 답변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대학 가야? 대학은 왜 가? 대학에 가야지.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대학은 왜 가야? 이 영원한 도돌이표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잉여적인 물음이다 라고 소모적인 물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나 피터 싱어는 이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뭐 해야 한다가 꼭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물음은 단지 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정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관점의 중립적 동그라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싱어의 견해는 우리가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는 한번 다시 짚어보고 대학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편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고민하는 누구에게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 근거를 넘어서 보편적 판단들에 근거해야 된 물음이다라는 거죠. 2번 중요해. 55페이지에 2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문제 유형들 좀 보세요. 1번 일치 확인이고 2번에 사례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빈칸 넣는 건데 사실 이 빈칸이라는 건 뭐야? 지금 주장 견해 나왔지. 그 다음에 4번 별표 치세요. 확장형 질문이죠. 확장돼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 58페이지 갑시다. 미술 얘기죠.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 그린버그 얘기할 거야. 그린버그는 미술 평론가래. 몰랐지 우리도. 그치.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관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가로치세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 60년대에 큰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 X, 히틀러 X, 독재 정권 X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 문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근대 산업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 X 치세요.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상업적인 문화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 X.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희망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문화들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는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방가르드가 뭐냐면 아방가르드가 모르지? 뭐 설명해 주잖아. 본래 접근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 정치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 그래서 심미적 표현, 절대 자유. 미술은 미술답게, 예술은 예술답게, 미는 미의식만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사회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사회 X, 정치 X, 현실 X. 아방가르들은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 동그라미, 진보 동그라미,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같이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미술을 형광등 가세요. 미술을 위한 미술 핵심 뭐겠지? 미술은 미술답게 현실 안 받고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 형광펜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러면 얘가 진정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은 순수 추상 형태의 미술이래.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 면의 평면성이다. 자, 얘는 지금 뭐였어요? 캔버스의 네모 프레임을 뜻했. 그리고 이 안에 2차 평면성.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 네모 형태 1번, 평면성 2번.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 X, 명암법 X.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했대. 다시 원근법 X, 명도 차이 X, 입체감 X. 그냥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대. 꽃을 그림보다 그냥 선을 그림이 더 진짜 미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돼. 그리고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면 안 된대. 그래서 순수 미술이 짱이야.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지금 칸트가 계속 나오지,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그냥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죠. 칸트의 형식주의와 맞닿아 있다. 칸트의 미학은 수능 기출이죠.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인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자, 미술의 독자적 성격 형광펜 치세요. 이게 뭐야? 미술을 위한 미술이지.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내용과 형식은 달라. 내용이 아닌 뭐가 중요해? 형식의 포인트를 둬야 돼.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 혹자들은, 어떤 사람은 아니 형식만 중요해? 그러면 내용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했지만 또 어때? 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형식으로 남아있잖아. 주제 배제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동그라미 칠게요. 뉴먼 동그라미, 로스코 동그라미. 사실주의 미술, 민속미술 장르는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로야. 그래서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플롭 동그라미 집중해라. 만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대. 이것도 그린버드의 자기의 생각이죠. 그린버드는 자신만의 독자적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 평론했는데, 미술 평론에 주관적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런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평가받았고, 그래서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란 주제로 전시도 열렸고,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루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다. 그치만 단점은 뭐예요? 내용 안 중요해? 감정 안 중요해? 관람자 반응 안 중요해? 라는 한계점도 있다. 3강 넘어갈게요. 락항 중요해요. 63페이지 갑시다. 락항 중요해요. 왜 책이 깨끗하지? 그렇지? 네. 눈이 가물가물해서 그렇네. 그렇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항 동그라미. 락항 중요해. 락항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분류했대. 그러면 글도 분류돼서 나오겠지. 락항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진짜 느낀다. 진짜 거울 보잖아?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웃어. 자기 예쁜지 아나. 그리고 내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치즈를 주잖아. 그럼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게 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떼서 먹으면 되지. 이게 안 되나 봐. 이거를 먹기 위해서 이거를 치즈 여기 붙은 치즈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 아직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떼서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지켜보고 있지. 어떻게 먹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먹든가 울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어제는 치즈가 여기 붙었어. 찰리 스플릿 여기 붙었어. 못 먹어. 있다는 건 아는 것 같아. 근데 못 먹어.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 좀 잉 하길래 내가 그냥 못 본 척했어. 어떻게든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식판이 있잖아. 식판을 얼굴에 이렇게 갖다 붙이더라. 그럼 치즈가 식판에 붙어놨어. 그래서 주워서 먹었어. 그래서 내가 천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먹네. 자, 그래서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자, 불안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자아가 형성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의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 세모 치세요. 자, 거울 보지. 셀카 말고 거울 보잖아. 그럼 거울에 있는 나가 나지. 진짜 나야? 내가 진짜 나지. 거울에 있는 나는 거울 안에 있는 나잖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대. 상상계는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다. 얘는 거울 단계야. 내가 나를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죠. 선생님이 1학년 자화상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아침에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 라는 질문을 여고와 남고에서 했어요. 여자애들은 부었다. 아, 못생겼다. 근데 남자애들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솔직히 잘생겼다라고 생각해본 사람 이렇게 했더니 다들 그 손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해본 사람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다 하더라고. 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상징계가 현실 세계. 언어를 배우면서 얘들아, 라캉이 중요한 이유는요, 언어 때문에 그래요. 라캉,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언어 동그라미 인간에게 소외 세모 결핍 세모.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했는데, 자, 욕구와 요구. 배고파가 욕구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 요구죠. 그쵸? 욕구는 갈등, 식욕 등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하죠.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물 주어도 짜증내는 거, 콜라 먹고 싶지, 혹은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가로치세요. 표면적으로는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 별표.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선생님이 아가를 엄마가 봐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조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어떨까라는 이제 책에서 봤는데, 부모는 칭찬 뒤에 항상 근데,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가 붙는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 나 40점 맞았어 이러면 잘했지만 조금 더 올려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조부모는 40점이나 맞았어? 아, 난 사실 그럴 자신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사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가 남아있는 게 욕망 동그라미. 이 욕망은 무조건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침에 주말에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찡찡찡하면 내가 워킹맘이어가지고 내가 떨어져 있어서 애가 속상해하나?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 내가 24시간 내내 붙어있으면 아이가 무조건 행복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출근을 하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다는 거지. 이런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한되지만 어느 것도 핵심은 뭐야? 완벽이라는 건 없다고.
라캉은 자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자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이미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밑줄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자, 선생님 아가는 지금 이 상상계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말을 못하니까. 잉잉거릴 때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물론 이제 물음소리만 듣고도 구별해야 된다지만 그걸 모르겠어. 왜 말을 못한다라는 거지. 하나를 더 먹고 싶다는 건지 두 개를 더 먹고 싶다는 건지 모르잖아. 언어를 배워야 여기로 넘어올 수 있고 이 언어가 대타자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자, 실제계는요 초월 세계예요. 초월 세계여서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를 넘어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 그래서 그는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했다. 쾌락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고통이래. 생통은 동그라미.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통 동그라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대.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어때요? 욕망으로 무의식으로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 자아, 실천, 자아실현을 해야 한다. 보자. 67페이지 보자.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전통 철학, 보통 전통 철학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틀려요. 이미지는 나쁜 거 별로야, 모호해 라고 했는데 베르그송은 뭐 했어? 우리는 인식이 관념론이랑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때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자, 이미지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 그 이미지가 모호한 게 아니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강조된다. 자,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지. 청각까지. 그래서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인 표상은 동그라미 치세요. 표상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거야.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대. 자, 얼음을 보면서 우리는 얼음의 시각, 그 다음에 뭐 촉각,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합해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어낸다. 하지만 세모,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얼음은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 따라서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 형성된 가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은 이미지의 총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모든 감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는 표상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하면서 넘어갈게요. 들레즈는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뭐 나왔어요? 영화 얘기했어요. 영화에서의 카메라 역할이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 시점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서 자유롭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이를 잠재성 동그라미 이를 잠재성으로 보고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도 보여준다. 시각 외에 다른 것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고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야. 하지만 카메라도 현실을 100% 담을 수는 없지. 오히려 카메라를 통해 뭐야? 새로운 이미지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영화랑 관련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벨 갑시다. 캠벨의 신화 이론은 얘들아 캠벨의 신화 이론은 문항이랑 엮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영웅 소설 보면은 어때? 영웅이 꼭 뭐 아래서 태어나거나 출생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자마자 능력이 많지. 그럼 1차 시련 겪고 조력자 만나서 극복하고 그다음 나라가 망해갈 때 조력자 이제 능력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항상 이 단계가 똑같잖아. 그 얘기야. 신화학자인 캠벨 동그라미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융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의 무의식, 집단 무의식 전자는 자 개인의 무의식은 후천적이며 개인의 체험 동그라미 내가 회전문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항상 회전문 있으면 그냥 문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회전문 보면 항상 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껴본 적은 없어. 항상 회전문 보면은 낄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뭐 얘기하다가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 3살 때 꼈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회전문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안 오더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 회전문 사이에 이렇게 껴있었대. 근데 그 기억이 없어. 그 기억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항상 그냥 회전문 보면 왠지 나는 낄 것 같고 난 그냥 일반 문으로 다니거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기억을 하는 건가? 무의식 쪽에 이제 그럼 이런 것들 경험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후자가 더 중요해. 생득적으로 주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으로 신화적 원형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캠벨은 인간의 일생은 서로 비슷해. 태어나고 죽고 오랜 과정에서 반복돼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 동그라미 신화의 보편 구조. 그럼 여기서는 뭐가 더 중요해? 집단 무의식이 훨씬 중요해. 그게 우리의 보편 과정. 이게 신화 영웅 소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의 구조가로 치세요. 단군 신화 보면 뭐 나와? 쑥 마늘 100일 먹고 이제 사람 되지.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 시련 속에서도 뭐야? 버텨야 돼. 시련 후 성숙이라는 거죠. 다 비슷한 구조야. 그래서 분리, 입문, 회귀의 과정으로 분리, 입문, 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가 말한 원질 신화는 이 과정을 기본 구조로 하고요. 뭐 생략될 수도 있고 뭐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출발, 입문, 귀환 인생을 살아가고요. 다시 나라를 구하는 과정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각각 단계에서 기본적 이야기 요소들이 있다. 입문 단계는 낯선 세계에서 귀환하기 전까지의 과정이고요. 이 시련은 어린 시절의 나를 버리고 새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데 조력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인간 내부의 비합리적인 야만성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 해피엔딩 공주를 구하고 끝나잖아. 그치? 하지만 영웅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귀환 단계에서는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도 치러야 된다. 그런 영웅은 블로브스 여신의 축복받은 섬에 영원히 눌러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다른 세력에게 맞서야 된다라는 거지. 귀환 관문을 통과하는 낯선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그 변화를 출발 단계에서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가 뭐야? 출발. 시련을 주었던 낯선 세계가 뭐야? 입문. 그는 변증법적으로 완벽히 통합된 자아가 하나의 삶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사구조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 남았다. 6강 갈게요. 다 했어.
보자. 서양에서는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었어. 일찍이 그는 페리클레스는 뭐라고 그랬어?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지. 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중요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지. 나라를 위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나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1문단 마지막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부르주아는 개인의 삶과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것에 몰입하면서 사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고요.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를 정당화했다. 그러면 요즘엔 어때? 사적 소유가 더 중요해. 이 문단을 로크별 펼치세요. 그래서 사적 얘기하면서 뭐에 관한 로크의 주장이 중요한 글이지.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원초적 상태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이 내가 나라를 위해 뭔가 노력하고 싶어, 힘쓰고 싶어, 애쓰고 싶어를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사적 영역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유주의는 정치, 사회, 분리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고 존 스튜어트 밀 동그라미 밀도 사적인 행위는 공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사적인 행위의 주체인 나는 완전한 주권자로부터 자유별 펼치세요. 자유를 누려야 하고요.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간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미리 말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교육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존 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을 비판했어요. 공사가 뭐 어딨어, 다 하나지. 공적인 것의 발생에 대한 설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듀이는 개인들 간의 행위가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제3자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공적인 거야. 물론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맞아. 그치만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왔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 관계 맺어야 돼. 맨 마지막 줄만 좀 볼게요. 뭐 했어요? 개인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대, 형광 펜 치세요. 듀이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너무너무 개인 하지 마. 결국에는 공적인 것도 중요해. 7강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르네상스 음악인데 일단 이 문단 보면 르네상스 음악의 변화에서 이제 성부들이 뭐 각각 뭐 호모폰이라는 용어들 나오고 3문단에 가면 음정관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뭐 바꾸어 연주하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7강까지 할게요.